아이를 키우면서 아빠가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모유수유. 이 세 가지는 아빠가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쩌면 엄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유니콘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담한 아빠만 유니콘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야 될 역할만 충분히 수행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아빠, 유니콘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임신 시기부터 시작이에요. 아직 아빠가 됐다는 사실도 실감되지 않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도와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임신을 하고 몸이 변하는 건 엄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엄마 아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비를 놓치면 출산 이후의 육아도 서툴러지게 되고 육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다른 아빠들에게 들었던 임신기간 아빠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도의 전환이에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도 같이 가고 정기검진도 가고 출산용품을 준비하면서도 어딘가 계속 거리감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아빠는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임신 기간에 아빠인 저는 몸에 변화도 없고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기야말로 아빠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내가 겪고 있는 무게를 같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공감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가 오전 10시라고 하면 회의 일정 또는 출근 일정을 조금 조절하더라도 병원에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진료실 앞에서 같이 기다리는 그 30분이 나 혼자는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주거든. 그리고 일이 바빠서 못 갔다 보다는 내가 굳이 거기를 안 가도 되지 라는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엄마와 아빠 사이의 거리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 몸에 변화는 없지만 내 아이와 엄마를 위해 행동한다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변하지 않는 아빠일수록 마음부터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 태도가 출산 이후에 육아 태도로 이어지니까요. 두 번째, 관계 정리. 아빠는 임신 중에도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몸도 그대로고 주변에서는 축하해 하고 말이 끝이지 삶의 패턴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 아빠들은 출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엔 취미 활동도 합니다. 그 사이 아내는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몸도 무거워지고 혼자 병원도 다녀오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놀겠어 라는 생각이 한편에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 이후예요. 출산 이후가 되면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아이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가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잠깐 나가려고 해도 기저귀 챙겨줘야 되고 수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약속은 그대로 무너지죠.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모임, 약속, 취미 활동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변화를 단번에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를 돌보면서 모임이 힘든 것도 있지만 갑자기 내 시간이 사라진다는 낯섦이 더 크게 다가와요. 엄마는 임신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겪어왔지만 아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기부터 조금씩 생활 반경을 줄여보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억지로 멈추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덜어내고 조정하는 감각을 미리 익히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나가던 술자리를 한두 번은 일부러 거절도 해보고 주말마다 하는 취미 활동은 격주나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해보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아내가 임신해서 자주 못 나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출산 후에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출산 이후에는 시간을 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모임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지금부터 내가 먼저 조정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세 번째, 출산 및 육아용품 준비. 임신 중반 때쯤부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뭘 준비해야 되지? 검색창에 육아용품, 출산용품만 쳐봐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출산 준비물, 육아 필수템, 신생아 추천템까지 보면 볼수록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잡히지 않죠. 저도 처음엔 그냥 인터넷에서 추천해주는 거대로 그대로 따라 샀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고 리뷰도 좋으니까 믿고 샀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써보지도 않고 쌓여만 있는 물건들이 꽤 많았거든요. 리스트는 엄청나지만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선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당신이 알았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순간 선택의 부담도 소비의 스트레스도 모두 아내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실 용품 준비는 정보보다 현실이 먼저예요. 그걸 제가 제대로 느낀 건 아이를 먼저 낳은 친구 집에 가봤을 때였어요.
그 집에 가보면 단순히 물건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또는 언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바운서나 보행기처럼 비싼 용품이지만 사용기간이 짧은 용품들도 있고, 분유 제조기처럼 쉽게 육아를 도와주는 용품들도 있지만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 구매보다는 대여를 해도 충분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한 친구에게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막연했던 마음을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줬어요. 아빠 입장에서 뭔가 준비를 돕고 싶다고 하면 이런 현장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베이비 페어나 육아용품점에서 설명해주는 정보와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아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나면 그 뒤로는 아내와 나누는 대화도 달라지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 새 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꼭 새 것과 비싼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는 그 자체로 아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출산용품, 육아용품도 엄마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정계획. 저는 출산하면 지원금이 월급처럼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이름은 익숙한데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산 직후에는 돈이 한 번에 많이 나가는 시기예요. 병원비, 조리원비, 그리고 산후도우며 부족한 육아용품까지 지출이 집중되는데, 그때 받은 지원금을 아무 계획 없이 쓰게 되면 생활비가 금방 꼬이게 되고 아내와의 갈등도 생기기가 쉬워요. 게다가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출산 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생기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24개월 또는 60개월로 나눠서 매달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직전에 이사나 전이신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걸 어디에 쓸지는 우리 가족의 계획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모차나 카시트, 목돈이 들어가는 물건은 출산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나 분유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먼저 확인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돈 관리를 맡기기보다는 같이 그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계획한 예산일수록 함께 책임지고 조율하기도 쉽습니다. 다섯 번째, 돌봄의 주체. 저도 처음엔 당연히 아내가 육아를 맡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출산 육아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내의 몫이고, 저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계속 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런 대화도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돌봄을 누가 하고 누가 주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이를 낳기로 계획을 하고 임신이 되면 많은 부부가 누가 돌볼지에 대한 논의를 미뤄요. 그리고 대부분 엄마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전제하죠. 그렇게 흘러가면 출산 이후의 모든 돌봄이 엄마의 몫으로 돌아가고, 아빠는 육아 밖에 서게 되고 엄마는 돌봄의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는 거예요. 돌봄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임신 시기부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휴직과 복직 시기를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고, 아빠인 내가 육아휴직과 육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보고, 어린이집 입소 시기와 대기 기간도 체크하고 조부모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더라도 그 결정은 함께 고민한 결과여야 해요. 아빠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면 출산 후 돌봄도 함께 이어갈 수 있어요. 준비는 기회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임신 시기에도 아빠가 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내가 지금부터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첫째 임신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미리 준비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어요. 바로 제가 직접 쓰고 4명의 아이를 키우며 경험한 모든 시행착오와 팁을 담은 아빠 육아 서툴러도 괜찮아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쓴 책이기도 하지만 임신 기간부터 출산, 신생아, 돌전 아이까지 돌보는 방법부터 부모 소통까지 아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 모두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정보서가 아니라 아빠로서의 출발선이 되어주는 책이에요. 아빠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부부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루틴과 기준, 그리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위로와 좋은 아빠의 태도로 가는 성장 과정, 이 모든 걸 담았습니다.
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실제로 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해보면 얻은 살아있는 내용만 담았어요. 그래서 초보 아빠, 예비 아빠에게는 첫 번째 멘토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엄마에게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거고요. 육아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책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초보 아빠, 예비 아빠에게 먼저 건네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임신 시기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은 아빠로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경험은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고 필요한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남기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면 육아는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